조선일보는 노동자 대변한다며 아내 운전기사는 웬일인가라는 기사를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부인에게 전용 운전기사가 있다니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이 노동자 대변한다니 가증스럽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란 정의당 당명이 어울리나.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주 이 사안 여러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2016년 선거기간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한 자원봉사가 잠시 있었을 뿐이다. 그런 내용으로. 그런데 저는 이 기사에 깔린 사고방식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너희들은 평생 가난한 채로 노동과 시민만 이야기하라. 돈 이야기 나오기만 해봐라. 아주 밟아줄게. 이런 거죠. 조선의 사고방식은. 이 폭력적이고 가소롭게 짝이 없는 사고를 보수는 아무 꺼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왜? 진보는 가난한 자들의 한풀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래야 자신의 부도덕과 욕망에 면죄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진보를 도덕성의 감옥에 가둘 수 있으니까. 진보는 도덕적이지만 무능하고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정치적 프레임은 그렇게 만들어졌죠. 노회찬 의원을 보내며 작은 다짐을 혼자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누가 탓하면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 줄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답해 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다. 김은중의 다짐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기사가 지난주에는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죠. 숨지기 직전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악의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게 아니라는 말만 열심히 하면서 10년 된 낡은 구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보수의 욕망은 그 유능함에 뒤따르는 어쩔 수 없는 부차적인 덜 중요한 피해, 이 정도로 얘기하고, 진보의 욕망은 그 자체로 이념을 배신하는 죄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냈어요, 보수가. 그렇게 진보는 이제 욕망을 거세한 집단, 이렇게 프레임을 하면 공격하기가 아주 좋아요. 조금만 그 길을 벗어나면. 근데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누구나 생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갇히면은, 자아 분열이 일어납니다. 중세 신부가 자기 등짝을 째찍으로 때리잖아요. 예. 자아 분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를 깨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프레임도 아닌데다가, 진보 보수를 가르는 잣대가 도덕일 수가 없죠. 예. 굳이 따지자면 도덕이 오히려, 도덕은 보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원래 따지자면. 그리고 또 이 프레임 안에서는 사회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다수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천주교 신도는 될 수 있어도 신부 수녀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부 수녀가 되길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게다가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롤 모델로 삼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스포츠카를 타고 고급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래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약자 연대 지지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갈등 없는 그런 모델을 진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문화적 헤게모니 문제기도 해요.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러면서도 부유하고 유능하고 동시에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쓸데없이 아무 데서나 선글라스를 끼고 돈을 모아서 스포츠카를 굳이 사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악의적인 프레임도 있었지만요. 어쨌거나 오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물론 받았습니다. 부실한 팩트 체크는 언론의 기본 기능을 못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진보인들은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프레임에 그걸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 기자가. 잘못된 프레임을. 그리고 그 프레임은 진보 진영에도 영향을 주고 감옥에 가둬놓는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몇백억씩 벌지만 가장 진보적인 발언을 하는데 아무런 갈등을 안 느끼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스튜디오에 선글라스를 괜히 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안 보면 또 빼고 그러는 거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미 관련된 뉴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주말 동안에요. 정전 65주년이었던 지난 7월 27일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을 실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의 이행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먼저 현지 시각으로 27일에 트위터로요, 김정은에게 고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같은 날 백악관 연설에서도요,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는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 4.1%였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서도 연설 말미에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킨 데 대해서 언론 앞에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면서요. 마크 펜스 부통령이 거기에 가서 유가족과 유해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해를 맞이하는 공식 행사는요, 다음 달 1일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자, 저한테 어울리는 스포츠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예, 그걸 당장은 못 사더라도 앞으로 꼭 사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필요한 선물을 꼭 필요한 시점에 북한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 번 재차, 3차 여러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굳이 펜스 부통령을 보낸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지만, 예, 참전 용사이고요. 근데 이제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경한 인사잖아요. 네, 예. 가장 최근까지도 강경하게 대북에 네.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복음주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통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북한 덕분에 이렇게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뭐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와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와이에 부통령을 보내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굳이 또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예. 네, 국무부에서 그런 확인을 해줬는데요. 북한의 유해 송환 관련해서 북한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사실 박지원 의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 정보를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돈을 받지 않고 앞으로는 돈을 요구하려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부딪히게 되고,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 푸는데 그게 역할을 할 거라는 북한의 계산이 있는 것 같고, 원래 또 미국은 유해 발굴할 때 비용을 지불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네, 예. 미국 법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한 경비에 대해서는 배상할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도 실비 개념으로서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누가 그 유해 발굴, 미군이 우리 유해 발굴 해달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그냥 해줍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첫 번째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비용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게 박지원 의원의 정보이기도 하고, 실제 그럴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나올 것 같고, 북한도 관련해서 저희가 정세현 장관님 모시고 오늘 이 정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그 북한의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요 지금. 네, 외부 게시판에다가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이 게시판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사진이 게시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외부의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게시판이 인터넷 게시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게시판입니다. 북한 대사관 공간 바로 앞에 있는 보드. 예. 네, 아주 큰 게시판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지난주인가요? 북한에서 해외 공간 간부들을 북한을 불러들여 가지고 뭘 했다고 네, 하던데, 그랬죠. 네. 정세현 장관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아마 대외 선전의 기준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결과로 나온 이 변화가 아닐까. 남한도 미국도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건 저의 짧은 해석이고 정세현 장관님이 잠시 후 직접 해설해 드리겠고, 관련 뉴스가 많네요. 예. 네, 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북한 뉴스는 짧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주요 뉴스는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외교 정상이 만날 수도 있겠다. 네, 이제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데 우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강경화 장관도 가게 되고요. 또 북한이랑 또 미국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남북미 혹은 남북 중미 다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예,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CBID 표현은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또 그건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인데요. 지난 7월에 초순 행정부에게 CVID 표현 쓰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FFV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싫어하기도 하고 굳이 의미가 통하는데 싫어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미국도 뭘 하지 않았냐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 CBID를 안 쓰고 있다. 예. 갑자기 문자가 하나. 공장장은 스포츠카가 좁아서 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하나 와 있네요. 예. 나쁜 사람들. 자, 양승태 사법부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가 몇 개 주말에 나왔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 먼저 전해드리면요.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까지도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불거졌습니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세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선언한 직후에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 개입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합의를 하니까 양승태 사법부는 잽싸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낸 우리 법원에 낸 소송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처에서 미리 각하나 기각을 결론을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부에 발맞춰서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고민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소송이 지금까지 3년 넘게 지연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피해자 절반이 숨졌다라고 합니다. 행정처에서 판결을 미리 내둔 거예요. 이게 사법부가 대통령 심기를 맞추기 위해서 판결을 미리 정해뒀다. 이게 뭐가 법관의 독립입니까? 판결을 미리 정해뒀는데 논리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이건 직장이에요, 직장.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저렇게 오더를 내려놓으면 네, 개별 법원의 그대로 판결에 실행하는 대해서. 거죠. 예.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관들을 직장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말 잘 듣는. 예. 자, 마지막으로 청탁 시도한 국방부요. 예, 국방개혁안도 주말 동안에 발표가 됐는데요. 국방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장군 자리를 76개 감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사들의 복무 기간도요. 3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무사 반발은 이런 걸 믿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장성들의 불만이 장성을 76명 장성 자리 76개 감축.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육군이 가장 많습니다. 60명이 넘고요. 해군 공군이 각각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957년에서 1961년 사이에 줄어든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군 장성들이 이런 것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군 장성들의 여론이 자신들의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이 기무사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 기자가 잘못된 프레임을. 그리고 그 프레임은 진보 진영에도 영향을 주고 감옥에 가둬놓는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몇백억씩 벌지만 가장 진보적인 발언을 하는데 아무런 갈등을 안 느끼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주일에 2-3번씩 스튜디오에 선글라스를 괜히 끼고 나오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안 보면 또 빼고 그러는 거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미 관련된 뉴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주말 동안에요. 정전 65주년이었던 지난 7월 27일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을 실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의 이행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먼저 현지 시각으로 27일에 트위터로요. 김정은에게 고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같은 날 백악관 연설에서도요.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는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 4.1%였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서도 연설 말미에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킨 데 대해서 언론 앞에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면서요. 마크 펜스 부통령이 거기에 가서 유가족과 유해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해를 맞이하는 공식 행사는요. 다음 달 1일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자, 저한테 어울리는 스포츠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예, 그걸 당장은 못 사더라도 앞으로 꼭 사야 되겠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필요한 선물을 꼭 필요한 시점에 북한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 번 재차, 3차 여러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굳이 펜스 부통령을 보낸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지만, 예, 참전 용사이고요. 근데 이제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경한 인사잖아요. 네, 예. 가장 최근까지도 강경하게 대북에 네.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복음주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통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북한 덕분에 이렇게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뭐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노동자 대변한다며 아내 운전기사는 웬일인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노회찬 의원 부인에게 전용 운전기사가 있다니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이 노동자 대변한다니 가증스럽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란 정의당 당명이 어울리나.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주 이 사안 여러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2016년 선거 기간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한 자원봉사가 잠시 있었을 뿐이다. 그런 내용으로. 그런데 저는 이 기사에 깔린 사고방식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너희들은 평생 가난한 채로 노동과 시민만 이야기하라. 돈 이야기 나오기만 해봐라. 아주 밟아줄게. 이런 거죠, 조선의 사고방식은. 이 폭력적이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 사고를 보수는 아무 꺼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왜? 진보는 가난한 자들의 한풀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래야 자신의 부도덕과 욕망에 면죄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진보를 도덕성의 감옥에 가둘 수 있으니까. 진보는 도덕적이지만 무능하고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정치적 프레임은 그렇게 만들어졌죠. 노회찬 의원을 보내며 작은 다짐을 혼자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누가 탓하면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 줄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답해 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다. 김은중의 다짐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기사가 지난주에는 화제가 됐어요. 네, 네. 그렇죠. 숨지기 직전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악의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게 아니라는 말만 열심히 하면서 10년 된 낡은 구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보수의 욕망은 그 유능함에 뒤따르는 어쩔 수 없는 부차적인 덜 중요한 피해, 이 정도로 얘기하고, 진보의 욕망은 그 자체로 이념을 배신하는, 안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와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와이에 부통령을 보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굳이 또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예. 네, 국무부에서 그런 확인을 해줬는데요. 북한의 유해 송환 관련해서 북한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사실 박지원 의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 정보를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돈을 받지 않고 앞으로는 돈을 요구하려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부딪히게 되고,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 푸는데 그게 역할을 할 거라는 북한의 계산이 있는 것 같고, 원래 또 미국은 유해 발굴할 때 비용을 지불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네, 예. 미국 법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한 경비에 대해서는 배상할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도 실비 개념으로서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누가 그 유해 발굴, 미군이 우리 유해 발굴 해달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그냥 해줍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첫 번째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비용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게 박지원 의원의 정보이기도 하고, 실제 그럴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나올 것 같고, 북한도 관련해서 저희가 정세현 장관님 모시고 오늘 이 정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그 북한의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요 지금. 네, 외부 게시판에다가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이 게시판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사진이 게시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외부의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게시판이 인터넷 게시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게시판입니다. 북한 대사관 공간 바로 앞에 있는 보드. 예. 네, 아주 큰 게시판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지난주인가요? 북한에서 해외 공간 간부들을 북한을 불러들여 가지고 뭘 했다고 네, 하던데 그랬죠. 네. 정세현 장관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아마 대외 선전의 기준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결과로 나온 이 변화가 아닐까. 남한도 미국도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건 저의 짧은 해석이고 정세현 장관님이 잠시 후 직접 해설해 드리겠고. 관련 뉴스가 많네요. 예. 네, 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북한 뉴스는 짧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주요 뉴스는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외교 정상이 만날 수도 있겠다. 네, 이제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데 우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강경화 장관도 가게 되고요. 또 북한이랑 또 미국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남북미 혹은 남북 중미 다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예,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CBID 표현은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예. 또 그건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인데요. 지난 7월에 초순 행정부에게 CVID 표현 쓰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FFV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싫어하기도 하고 굳이 의미가 통하는데 싫어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미국도 뭘 하지 않았냐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 CBID를 안 쓰고 있다. 예. 갑자기 문제가 하나. 공장장은 스포츠카가 좁아서 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하나 와 있네요. 예. 나쁜 사람들. 자, 양승태 사법부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가 몇 개 주말에 나왔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 먼저 전해드리면요.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까지도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불거졌습니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세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선언한 직후에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 개입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합의를 하니까 양승태 사법부는 잽싸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낸 우리 법원에 낸 소송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처에서 미리 각하나 기각을 결론을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죄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냈어요. 보수가. 그렇게 진보는 이제 욕망을 거세한 집단 이렇게 프레임을 하면 공격하기가 아주 좋아요. 조금만 그 길을 벗어나면. 근데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누구나 생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갇히면은 자아 분열이 일어납니다. 중세 신부가 자기 등짝을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예. 자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를 깨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프레임도 아닌데다가 진보 보수를 가르는 잣대가 도덕일 수가 없죠. 예. 굳이 따지자면 도덕이 오히려 도덕은 보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원래 따지자면. 그리고 또 이 프레임 안에서는 사회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다수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천주교 신도는 될 수 있어도 신부 수녀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부 수녀가 되길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게다가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롤 모델로 삼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스포츠카를 타고 고급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래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약자 연대 지지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갈등 없는 그런 모델을 진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문화적 헤게모니 문제기도 해요.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러면서도 부유하고 유능하고 동시에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쓸데없이 아무 데서나 선글라스를 끼고 돈을 모아서 스포츠카를 굳이 사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악의적인 프레임도 있었지만요. 어쨌거나 오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물론 받았습니다. 부실한 예, 팩트 체크는 언론의 기본 기능을 못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진보니는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프레임에 그걸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던